지난 이야기.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선 조선. 이제 본격적인 사근 육진 개척 작전이 시작되는데 1406년에 이 중에서 그렇게 세력이 크지도 않았던 올적갑 경원을 침공을 합니다. 쟤들이 더 뭉치기 전에 정예 1천만 보내면 선멸할 수 있다. 아유, 그동안 우리 못 믿어요? 뭘 못 믿어? 뭘 보고 믿어? 그래서 아무튼 이 건수를 잡아서 먼터머가 조선하고 결별을 해. 그래서 조선을 공격해요, 얘가. 어쭈? 지금까지 있던 중엔 최고의 패전을 당하죠. 세종은 확실히 다른 게 땅만 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국경을 만들려면 먼저 확고한 지형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라인을 따라서 국경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게 사군육진이군요. 그때 이제 최윤덕 장군이 반대를 합니다. 네. 도둑놈을 쫓아가서 적진 깊숙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군대는 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부락을 동시에 점거해서 딱 제압을 해야지 고로 10,000명은 필요하다. 우와! 이 정도면 전면전하겠다는 건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걸렸구나. 10,000명 필요합니다. 15,000. 15,000이 동원이 됩니다. 와. 조선의 여진 정벌 네 번째 이야기. 근데 이제 15,000이 지금 출진했단 말이죠. 근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이렇게까지 세종이 잘 계략을 짜서 가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때 조선군이 훈련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서 마을들 다 점거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늦게 오고 이런 사건은 있는데 어쨌든 마을을 점거하고 전체적인 전개 사항은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렸죠. 제가 저 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군 절제사 이순몽이 사살 46명, 포로 56명. 그다음에 좌군 절제사 최해산이 사살 3명, 포로 1명. 최해산 부대가 좀 늦게 했어요. 네. 낮은 것 때문에 좀 고생하죠. 도진무 김효성이 사살 13명, 그다음에 부상 7명. 이거 대마도 갔던 김효성군요. 네. 그다음에 도절제사 최윤덕 가장 많습니다. 사살 98명, 포로 62명. 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 안 싸우겠다는 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긴 전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과 기록에서 사살, 그러니까 이게 활로 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것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저게 궁금했는데 나중 기록에 나오는데 옛날 전쟁에서 전과는 다 이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목 자르는 거하고 이제 귀나 코 베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군대 좀 휴머니즘이 있었는지 목 빼고 귀 베우는 거 못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 전쟁하면 어디 그런가. 지금 사륙이 좀. 네, 그리고 또 죽이면 병사들이야 자기가 공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단병 접전을 해서 죽인 병사도 꽤 있는데 예를 들어 이순몽 부대 같은 경우는 참수가 26, 귀를 벤 게 2명이 더 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의 문제인데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아예 보고를 안 했대요. 그걸. 그러니까 사살 숫자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 야, 이건 하지 말라는데, 그건 올리지 마.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작전 계획대로 잘 됐다. 왜냐하면 최해산 부대가 전과가 없잖아요. 네. 늦게 왔거든. 그러니까 이미 다 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진 정벌의 치명적인 단점이 정보가 누설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보고가 와요. 벌써 정보가 누설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모두 산으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윤덕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쟤들이 산에 가서 얼마나 오래 있겠냐. 어차피 농사철이니까 한 열흘 지나면 내려와야 된다. 그때 동시에 치자.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굳이 민간인을 최대한 학살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마을들 휩쓸고 온 거예요. 네. 이때 타겟은 너희들 우리 건드리면 100배로 손해본다. 이게 옛날 전쟁의 철칙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들 휩쓸고 오는데 또 하나 문제는 조선군도 이게 다 부병이라서 오래 동원하면 돌아가야 돼. 식량은 대줄 수가 있는데 집을 오래 비우면 온갖 일이 다 생겨요. 이 집이 비면요, 금방 무너져요. 진짜요. 집이 비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게 오래 가는 집도요, 사람이 비면 금방 폐가 돼요. 올여름에 지금 우리 폭우 몇 번 당했는데 네. 하필 군에 남편이 나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져서 이거 처리 못해갖고 뭐 애가 떠내려갔다거나 집이 무너졌다. 이게 다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오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결국에 1차 정벌이 4월 10일 강계에서 3군이 출발하는 걸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월 19일 날 끝납니다. 네? 9일요? 네. 9일 만에 끝났어요. 굉장히 스피드네. 전격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딱 전격전을 한 목표 거죠. 지점을 정해놓고 간 거지 가다가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소집하고 해산하는 과정 여러 가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그러니까 작전 기간만 9일이지 그렇죠. 준비 기간 돌아오는 거 생각해 보면 훨씬 길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항상 배우는 전쟁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크게 이겼어도 딱 정확한 목표 타겟을 정했으면 거기까지 딱 끝내야지 그 이상의 준비를 안 했으면 하지 말아라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끝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는 사실은 이만주였잖아요. 그쵸. 이만주는 구사일생을 피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고 아내하고 아이도 이 와중에서 죽습니다. 이만주는 살아나는데 이 바람에 조선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앞으로 세조 때까지 이만주와 조선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우습게 보고 하면 원한이 쌓이고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3차, 4차 여진정벌에까지 이만주 스토리는 나오게 됩니다. 끝나지 않는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전쟁 중일 때 왕들은 이제 그때그때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밤샘 작업을 하나요?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왜요? 이 기간 동안에 세종께서 네. 온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3월 25일에 출발해서 4월 20일까지 온양온천에 가셔서 목욕을 하세요. 이거는 세종 정도 되시는 분이면 계획하에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왕의 행차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매사냥도 하고 뭐 파티도 여러 번 하고. 무슨 의미예요? 그 누가 이거 지금 전쟁 시작했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야, 할 건 해야지. 그래서 세종이 가요. 아니 지금까지의 세종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달라요. 아니야, 난 믿어. I trust you. 뭔가 계획하에 그러니까. 움직였다? 결과를 보면 다 잘 됐잖아요. 세종께서는 자기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세종께서 계획한 대로 되면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아니 근데 라고 우리 생각해요. 냉정하게 좀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왜 굳이 이 날짜에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짜여진 날짜예요. 딱 네. 전쟁 기간 동안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이 이미 다 생각하신 거야. 의도가 있는 거죠? 처음에 1,000명 달라고 했는데 15배를 줬는데 설마 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 이유만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 요즘도 왜 무슨 사건 났을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추격해갖고 그 시간에 골프장에 있었다. 그죠. 이러면 난리들 나요. 맞아, 유흥하고 난리 있었다, 나죠. 여행 갔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는데. 난리들 그러면 나는데 저때 당시 가신들은 특히나 반대했던 가신들은 더 열 올렸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랬을까?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두 가지 정도 아닌가 싶어요. 일단 리더에 대한 개념이 지금하고 달라요. 아무리 세종이라도 왕은 왕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15년 했다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그쵸. 했겠어요. 사전에. 이제 전투에 벌어졌잖아요. 네.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내버려다 죽지. 제 말이 맞네요. 자기 스스로한테 선물을 준 거라니까. 그러니 왕은 그 시간에 가장 편하게 보내야 돼요. 왜 당신은 15년 이상 누구보다 했고 이 초조함을 기다리다 병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게 요즘하고 다른 개념인데 지문국 국가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보고는 계속 옵니다. 온양으로 오는데 중요한 건 궁궐에 앉아 있으면 결국 계속 뭐가 오게 돼. 네. 말을 하다 보면 원래 말이 말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잘못됐습니다. 또 대마다 사건 2탄, 3탄 터져요. 그래서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지금 전공 중에 이 장군은 늦게 가가지고 한 명밖에 사살을 못했답니다. 당장 뭐 전적으로 장군한테 현지에 맡겨놓고 지금처럼 무전이 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몇 명 신하들만 딱 데리고 온천에 가 있으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전 아니었을까. 좋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1차 여진 정벌에서 활약했던 라이벌 거물급 무장 이순몽과 최윤덕 장군의 라이벌 매치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이 아낀 무장이자 여진 정벌에서 활약한 두 인물. 오늘의 라이벌 매치 이순몽, 최윤덕.
그러니까 이 여진정벌 할 때 가장 거물급 장군이 이순몽과 최윤덕이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1433년에 여진정벌 직전 세종이 이제 영변을 맡길 장소를 이제 추천하라고 합니다. 이때 황희가 추천한 사람이 최윤덕, 하경복, 이순몽 이 세 사람이었었고요. 여기 중에서 하경복은 또 최윤덕, 이순몽 이 둘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였냐? 당시에 최고 실전형 장수가 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라이벌 매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단 이순몽 장군 어떤 배경을 가졌나요? 이순몽은 아버지가 이제 태종의 총애하던 문신이요. 병조판소에다가 사망을 했는데. 병조판소요? 네, 공신이고. 네. 근데 이순몽 본인은 뭐 앞으로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문관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무장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무과도 급제 안 하고 원래는 음서로 이제 관직이 옵니다. 공신 아들이니까. 네. 이순명을 처음 뽑은 이유는 사실 여진정벌하면 이제 하경복, 김종서가 네. 최고 책임자인 건 맞는데 네. 이제 실전형 우리가 이제 전쟁사를 하니까 야전형 장군을 뽑으면 최윤덕과 이순몽이죠. 근데 이순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문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왜요? 왜 안 읽잖아 일단. 책 안 읽잖아. 이 사람들은 책 읽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다 갖췄어요. 첫째, 공신 아들인데 음서로 떠서 왔다, 과거 안 보고. 이거 안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우. 그리고 여자 밝혀요. 탈락.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때 조선시대에 이런 관리들이 안 밝힌 사람이 어디 있었어? 근데 밝혀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무 무시, 규칙 무시, 뭐 그냥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호탈형. 그러니까 그냥 술 한 잔 먹고 이게 아니라 어느 집 교수와 연문을 뿌린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집 교수와 막 만나고. 마이웨이.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왕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의 관료제의 이상은 능력대로잖아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관료는 품위를 갖춰야 되는데 이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고 이걸 자꾸 법을 건너뛴다고요. 그러니까 싫지요. 그리고 하여간 이게 되게 그런 얘기 많은데 한 번은 태종 옆에서 뭐 시위하다가 네. 칼참은 왕 근처에 오면 안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해야 된다 봐요. 근데 하여간 뭐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해서 들어갔더니 네. 성질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원래 경호원이라 이거 하러 들어간 건데 뭐가 문제냐? 막 반항을 해가지고 반항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문하자는 소리까지 나와요. 근데 또 왕이 봐줘갖고 잠깐 갔다가 오는데 하여간 이러니까 더 싫어해 문관들이. 쟤가 저러니까 저거. 근데 이 정도면 문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좋아하지 좋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태종이 그렇게 감싸줬는데 정작 태종이 승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승하하고 국상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자중해야 되는데 술 먹고 뱃놀이를 가셔가지고. 뱃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너무 슬퍼. 에이, 너무 가셨다.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드신 거야. 그리고 혼자 가면 자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야, 나 못 빠지게 해라. 그래서 기생을 데리고 간 거죠. 이거 너무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슬프니까. 이때 안정제가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뒤로도 계속 술 문제 걸리고. 계속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아. 구애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런 세상의 남봉꾼에게 뭔가 믿어주고 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보살펴주고. 세종께서 이제 전문가를 많이 키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타입. 남봉전 설마 남봉 전문가겠어요? 아니, 근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쁜 기록까지 세세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진정벌에 가장 추천하는 인물로 뽑혔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기록 공식적인 공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실전형 장군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싸움에 나가서는 정말 그 세종이 바랬던 전문가답게 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좋은 전공들이 있나요? 평도 있나요? 실록의 평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전쟁에 나가면 공을 세워서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이거야말로 아까 약간 뭔가 이렇게 칭찬도 아니야 이거 욕도 아니고. 100%야. 실록에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데 공은 쓰긴 써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당시의 문관들의 반감이 상당히 많이 그러네요. 문관이 제일 싫어했대잖아요. 그런데 공을 적긴 적어야 되는데 쓰기 싫으니까 잘 못 싸우는데 희한하게 이겨.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419년 우리가 대마도 정벌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박초가 패전했을 때 이순몽하고 김효송이 상륙을 해서 왜구를 박살을 내요. 또. 막아줬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진 예. 않지만 예, 뭐 다 실생활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서는 공을 세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장군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경전만 보고 글 공부 열심히 하고 점잖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에 나가서 잘하겠냐. 삼국지의 장비가 그렇지만 네. 장비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그렇지. 근데 장비 보고 평소에 너 왜 술버릇이 이렇게 나쁘니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가서 싸움 잘하는 게 최고지. 아 그러면 신하들 입장에선 이야, 전쟁을 만들자 우리가 계속 내보내자. 이게 근데 되잖아. 그건 또 안 되잖아. 우리나라 문관들은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평화주의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순몽 같은 사람이 실록에 그렇게 이렇게 건수를 잡아요. 뭐 뇌물 받았다, 뭐 어쨌다. 근데 앞만 봐도 남들 다 받아요. 네. 그 수준으로 받아도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사실 기록이 증명을 하는데 실전형 장군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1차 원정 때 최윤덕이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군으로 편성하니까 좌군을 이순몽을 사령관으로 시키기로 네. 했어요. 누가 이걸 거부해요? 그렇죠. 근데 이순몽이 왕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윤덕은 사령관이 가면 너무 신중해서 안 된다. 이 전쟁은 여진족 부라고 휩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군이 같이 가지만 결국 중군이 핵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좌군을 끌면 대부대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거 못한다. 차라리 최윤덕 밑에 우리말로 뭐 부사령관 연대장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내가 정예기병 한 5, 600기 몰고 그냥 들어가 쓸겠다. 이순몽답네요. 예. 이런 것만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구르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포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거기 네. 보면 지자포하고 현자포는 좀 사이즈가 큰 거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보니까 야 이게 뭐 옮기기도 힘들고 화약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효과는 생각만큼 안 나온다. 이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거 황자포만 쓰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실전형 그 공부는 안 해도 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식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화포를 또 개량하게 돼요. 아. 근데 고전에 뭐 어떻게 하냐면 이 확실히 야전형인 게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자포 현자포 다 깨 부셔라. 녹여서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쓰지 말자가 아니라 깨 부셔라. 화끈하다니까요. 와. 그런데 사실 그래요. 갖고 있으면 쓰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다른 장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도 이것도 쓸 때가 있지 않겠냐. 아. 그러는데 확실히 세종이 다른 게 이때 어떻게 세종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지자포 천자포는 이대로는 못 쓴다. 아. 그렇다고 깨버리자. 깰 수는 없는데 못 쓴다는 건 받아들이죠. 네. 그럼 세종은 어떻게 해요? 개량해. 그렇죠. 개량. 아. 화약량 줄여. 어. 그러니까 요런 머리는 안 되지만 어. 그냥 적당히 씁시다. 이런 건 안 하는 화끈한 면이 그렇죠. 그 화약량이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현자포, 지자포를 써봤다고요. 화약을 넣고 썼는데 계속해서 지속적 사격을 해야 되는데 두 발 쏘고선 이제 화약 없다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실. 그럼 사실 이때 당시에 대포가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한두 발 쐈다고 적이 큰 타격이 입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계속 쏘면서 조종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포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근데 뭐 물론 실전형 장군으로서 많은 어떤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 이분의 스타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소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세종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보호는 해주지만 변명을 안 하면 그냥 용서해 이건 안 되잖아요. 세종도 확실한 거 뚝심이 있어요. 가끔 신하들이 이렇게 센 얘기를 합니다. 어. 대마도 정벌 때 이순몽이 공을 세웠다. 어. 그런데 당시 나중에 외인들이 말하기를 그때 이순몽이 나가서 안 막았으면 그때 조선군 전멸시켜버릴 수도 있었다. 얘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냐. 어. 또 야인 정벌할 때 저 깊숙이 들어가서
확실히 최고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니들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니들 중에 이 정도 공 못 세우고 일품대네 얼마나 많냐. 아, 세게 이거 말하네. 세다 이거. 세요. 세종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는 게 평소에 이런 말을 거의 안 해요.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하다가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세게 딱 지르거든요. 네. 그럼 꼼짝도 못해요. 이건 진짜다. 이렇게 그럼. 느끼는 거지. 계속하면 또 이러는데. 맞아요. 어쩌다 오히려 힘 있는 한 방이 그렇지. 진짜죠. 근데 저희가 지금 라이벌 매치란 말이에요. 이 이순몽 장군이랑 라이벌이 되는 게 최윤덕 장군인데 최윤덕도 역시 그 음서로서 관직에 간 사람이에요. 제대로 아, 하고 온 사람 배경은 아니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묵과에 급제를 했는데 성격은 이순몽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였고 한 번은 세종께서 이제 물건을 한번 하사하셨대요. 근데 이게 마침 이때 병이 위중하는데 왕이 물건을 하사하시면 이제 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연히 우리 사업 보면 나오잖아요. 무릎 딱 꿇고. 그렇죠. 그래서 뭐 펴놓고 물 네. 이렇게 딱 봤는데 일어서기도 힘든 병이었대요. 이 당시 이 사람이. 최윤덕. 예. 거의 사망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득부득 일어나서 그래도 왕께서 예, 의관을 정제하고 가서 받고 다시 몸져 누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누우시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지금 받아서 뭐하라고 아니 이 양반이 또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평소에 동료를 접대할 때도 병을 핑계로 예의를 생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순몽하고 완전 그러니까. 반대 캐릭. 나는 왕이 돌아가셔도 예의는 우습게 본다. 이런 사람인데 정확한 관료를. 뱃놀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활 쏘기에 능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표현부터가 다르죠. 저 사람은 말 타기도 활 쏘기도 못하는 애가 이겼지. 복장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 운 좋은 장군이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군사 개편을 시행한 조선. 진법 현제를 구성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양성. 15,000 군대를 이끌고 본격적인 여진 정벌에 나서는데 국경선 완성을 위한 4군 6진 개척 작전이 시작된다. 조선의 여진 정벌 네 번째 이야기. 네, 고려 때부터 골머리를 썩었던 이 여진의 침입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은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또 동시에 군사 체제까지 제대로 개편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1차 여진 정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이만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만주 같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살아있잖아. 아니 이거 본격적으로 복수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진 정벌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두만강 쪽의 여진인들은 조선의 어떤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두만강 일대의 조선의 회유책이 좀 성공을 했는데 압록강은 그 이만주 때문에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만주의 이제 복수전이 시작이 되는데 가만히 무서워요. 안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가족을 예, 잃었으니까. 일단 조선군이 잡아간 포로들의 귀환을 요구를 하고 자성군의 조명 간구자에 4년 동안 6차례 침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명 강구자예요? 이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게 지명이 이게 여진어랑 막 섞여가지고 아. 이때가 압록강 강계 북쪽이에요. 아, 그럼 이만주 쫓아갔던 그쪽 라인이네요? 네, 근데 이 구자라는 게 작은 요새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렇게 축성까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서부국 하면 기병대들이 있는데 나무 울타리 막 쳐놓고 나무 울타리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예, 앞에 그렇고 되게 그런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지 정도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딱 이거 서부국의 인디안하고 기병대 싸우는 거 비슷해요. 아 나무 목책 요새 네, 같은 그런 거 있고. 네. 구자, 조명 간구자. 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사실은 공격을 받기도 상당히 쉬웠겠네요. 이 양상이 서부국에서 딱 기병대하고 인디안 습격 비슷해요. 계속 백업을 들면서 네, 뭐 그것도 오 하면서 막. 가끔 와서 치고 빠지고 뭐 이러는 거. 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압록강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조용하던 두만강 쪽에는 일부 여진 세력들도 그쪽에 합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36년 5월에 올량합,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올적합, 올량합, 알탑. 예. 올량합의 기병 500이 침입합니다. 많죠, 500 정도. 500은 꽤 많죠.
그래서 남녀 14명, 그다음에 말 51필, 그다음에 소 34두를 이걸 뭐 소도 소나 말도 납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탈해가고 그 주민들 14명을 또 납치해가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네, 우리가 이거 별로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북쪽이 좀 척박해서 네네. 주민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14명 확 빠지면 훅 주는 거예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누군가가 실종되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불안해서 못 살죠. 그렇죠. 어허. 지금도 뭐 저기 동물원에서 뭐 한 마리 나왔다면 맞아요. 동네 일대가 불안해지는데 설사 10,000명이 살았다 그래도 쳐들어와서 14명을 채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돼요. 아름아름 하면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그리고 소 34두, 말 51필이면 그쪽에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탈탈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중장비 50대 털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예, 우리가 전사자도 났습니다. 전사자가 1명, 부상 7명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듬해 또 침입을 해서 아이고. 이번에도 이제 기병 300이 침공을 해서 무려 11명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잽이라기보다는 스트레이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약탈을 해갔다는 거는 방비가 확실히 이제는 안 되겠다, 막아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부터 2차 여진 정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선이 이제 2차 여진 정벌을 하죠. 결국 여진족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쳐들어와서 밀어냈으면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격해서 쟤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여진의 생각일 거고 괴롭히자. 조선 입장에서는 아예 세게 패서 덤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모든 국가 간의 충돌할 때의 생각이 되게 이렇죠. 네. 중국과 몽고의 관계도 약간 그렇죠. 몽골의 이게 관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봐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서로 여진족 도와주고 조선인 도와주고 이런 거 많아요. 있죠.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는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부딪히는 거예요. 논리라기보다는 이해관계로 부딪히죠. 그러니 뻔하게 나와요. 이렇게 단순하게. 패서 입 다물게 하자. 끝까지 싸우자. 뭐 이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2차 여진 정벌을 합니다. 네. 그래서 1437년 9월에 평안도 도절제사 2천이 7,800명으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지금의 그 오녀산성이죠. 우라산성이라는데 거기를 당신 올미부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2만 부의 거점인데 여기까지 가고 사실은 군대가 얻어맞아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예측을 하죠. 못했다면 바보지. 이 분명히 얘들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몇 번 맞아주다가 가자. 가는데 준비하고 가는 거와 이렇게 예측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들 계속 때려? 나 못 참아. 이렇게 군대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후자가 아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럼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진 1차 정벌 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그 작전을 많이 세우셨는데 설마 2차 정벌을 그냥 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녀산성은 지금 많이 가잖아요. 네. 압록강 그 단동에서 거기까지 한 2시간 가나? 꽤 먼 길이에요. 어허.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지형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채탐대라고 조선의 네이비실 가서 네네네. 이쪽 팀을 계속 보내서 그 오녀산성까지 가서 정황을 파악해 와라. 근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여진족도 또 예측을 해가지고 중간에 얘들 분명히 들어올 거다 잡아라고 해서 한 팀 전멸하고 이런 치열한 전투 끝에 한 팀이 갔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한 게 있는데 지금 혹시 오녀산성 가시는 분들은 쭉 가다 보면 언덕 하나 넘어서 가요. 그래서 언덕 하나 넘어갈 때 되게 거기서 내려 기념 촬영해요. 왜냐하면 쫙 보이거든요. 거기서 보던 풍경하고 되게 비슷해요. 묘사한 거 보면. 대략 거기쯤에서 이거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거기까지 갔다 오죠. 그래서 그것까지 갔다 온 다음에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보일 정도로 잘 보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눈이 엄청 좋잖아요. 정탐하기가 쉽지가 않았겠는데. 개미 새끼까지는 안 보이고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오녀산성은 많이 가잖아요. 고구려 건국지라고 그러고. 그럼 이때 결과는 어땠어요? 전과는 뭐 살해 46명, 14명 생포, 조선군 전사자 1명. 사실 이거는 세종이 가서 너무 이렇게 막 학살하고 하지는 말으라고 눈의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건 세종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지만
범인을 잡아서 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연자잖아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친다 그러는데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치는 놈들은 거기 안 있어. 이미 그러니까 다 나타나면 쳤지. 다 도망간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위력 정찰도 아니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니까 적이 덤비면 싸우고 이런 식으로 또 포로도 잡아올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말했듯이 쓸데없이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물론 마을을 태우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가능한 시위 정도만 하고 희생자, 불필요한 희생자 내지 말라고 눈이 경고를 하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복종을 하지. 가서 그냥 뭐 싹쓸이하고 애들 죽이고 여자 죽이고 그러면 누가 복종을 하겠어요. 그렇죠. 더 싸우죠. 가능한 한 희생을 적게 하는 게 이런 작전의 정석이죠. 그럼 이런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마을이 불타고 막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 엄마하고 아기들이 이렇게 안고 있고 막 마을은 불타고 있고 막 울고 있고 그러면 왜 자꾸 조선을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라고 오히려 추장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회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좀 먹히는 게 왜냐면 자기들도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거 뭐 민간인한테 이런 거 하는 건 죄악이야라는 의식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런 짓을 당하면 분노를 하겠지. 네. 근데 이 시대는 자기들도 그러고 산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오늘 가서 저기서 그렇게 하고 온 예, 거예요. 그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당시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말하면요. 마취제 없을 때 사람 묶어놓고 팔다리 자르고 아유,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때는 그걸 의술이라고 생각해요. 마취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 안 그러면 세게 때려가지고 기절시켜.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세게 때려서 기절시키는 것도 치료의 방법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세게 때려서 기절시키면 저게 지금 뭐 하는 야만이죠.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납득하는 게 다른데 여진족들도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고 저쪽 마을에서 여기 와서 소 훔쳐갔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소 10마리 가져오고 불태우고 이러는 게 당시 관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이거는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선은 강하니까 건들지 말자. 그렇죠. 근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무도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먹혀요. 근데 먹힌다고 해서 무차별 약탈하고 무차별 방화를 하면 이건 너무하자는 생각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왜 1차 여진정벌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뭔가 체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럼 지금 1, 2차 어떻게 보면은 이 뒤의 결과는 우리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또 됐나요? 이 결과 그 유명한 4군 육진 중에서 어허. 4군이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4군은 압록강에 세운 게 4군이고 네. 육진은 두만강에 세운 게 육진이에요. 아하. 이만주가 있던 지역에 생긴 게 4군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 4군 육진이 생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약간 국경선이 확실히 정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압록강 라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원래는 지금 우리는 이게 요 뾰족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다 보면 저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도를 보고 좀 뾰족 나갔잖아요. 네. 전쟁할 때 삼각형으로 앞으로 돌출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양쪽에서. 양주서도 맞아요. 그래서 저게 방어적으로는 좋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돌이 뿌니까. 그래서 거기가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다큐멘터리 전쟁사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전 뭐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4군 육진이 성립됐을 때요. 정말 간단하게 배웠어요. 이게 굉장히 치밀한 전략과 작전을 통해서 여진 1, 2차 정보를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과거에 많은 분들이 야 군대 갖고 저거밖에 못 먹냐 나갔으면 만두까지 먹어야지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대가 그냥 진격해서 쓸고 오는 거하고 네.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저 4군 육진 하려고도 고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오녀산성까지 갔잖아요. 네. 오녀산성에서 더 북진하려면 또 성을 점령해서 거점을 만들어 놓고 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것과 정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든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정도 지역이면요. 경기도만큼 큰 것 같아요. 그만큼을 유지하는데 여진족이 포기하고 그래 거기 니네 땅이다 하는데 100년에서 150년 걸려요. 야, 이거를 몇 줄로 단판을 지었다. 예. 4군 육진, 4군 육진. 그리고 김정사. 만약에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아까 뭐 14명 납치해 갔다, 11명 납치해 갔다.
1년에 11명 납치해 간다면 여러분 이사가지 그 동네 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20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리고 그동안에 몇 명이 납치될지 모른다. 우리는 200년 동안 언제고 저기 쳐들어와서 동네 사람이나 우리 가족을 납치해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2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헬게이트지. 네. 그래서 가치가 아니라 4군 먼저 저희 설치가 된 거군요. 네. 근데 사실은 중간에 저게 돌출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한번 물려요. 아. 그래서 이제 폐사군이라고 1455년, 단종 3년이니까 거의 세조가 집권한 다음일 건데 여연 우회 무창을 폐지하고 강계만 남겨놨죠. 그래서 잠깐 후퇴를 했었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저 지역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저 평안북도가 네. 큰 도시가 다 서쪽에 있고 네네네. 그 중앙 저 돌출하는 쪽 아래로 큰 데까지가 사람이 거의 안 살고 마을이 별로 엄청난 없어요. 산이. 네. 그러니까 저쪽을 지원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만큼 인력과 물자가 고립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요, 그 왜 태종 때 경원을 포기하고 후퇴하면서 이 정벌은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육지는 1차 여진 정벌 후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육진 지역이 더 복잡해요. 저기는 원래 좀 사람도 잘 안 사는 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니까 또 이만주 세력이라는 건 조금 북쪽에 있으니까 치고 받으면 돼. 근데 저 육진 지역은 뭐 거기 추장들이 다 젊었을 때 태조 이성계랑 같이 네. 뭐 부하였다 그러고 막 이러는 비석치기하고 사람들이라. 막 그러니 뭐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군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랬는데 2차 여진 정벌로 이제 육진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사군 정벌의 결과물이에요. 사군에서 이렇게 되니까 육진 쪽에 있던 여진족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여진 정벌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쪽이 좀 이름이 좀 힘들어요. 뭐 동맹 가천모가. 이게 원래 저 여진 이름으로 먼터문가 그런데 아. 이게 이제 한자로 바꿔주고 관직 들어가고 동시도 아닌데 또 저기 뭐 중국에서 성 준다고 성 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름처럼 이게 여진족들이 왜 서로 친한 부족도 있고 안 친한 부족도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동맹 가천모가 부족도 이제 피해를 입고 심지어 친족들까지도 이제 피해를 입고. 이만주 쪽에 있던 네, 친족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입장에서는 이 동맹 같은 거 먼터무는 그래도 우리랑 친한 애들이고 이만주는 옛날부터 껄끄러웠으니까 껄끄러운 애들을 쳤는데 이 먼터무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또 혼인도 하고 그리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쵸. 누가 그 구별하냐고요. 그러니 내 친척도 잡혀갔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조선이 여진족을 치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치지 않겠나. 아,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예,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과 천모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발상을 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조선과 싸울 게 아니라 명나라를 끌어들이자. 아, 일이 커지네. 명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진족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긴장 상태로 여러 번 가요. 좀 그럴 것 명하고 여진이 같아요. 친하면 여진을 쳤을 때 명이 야 니네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관직 내려주잖아요. 관직을 내려주는데 관직 내려주고 또 조선도 지난번에 말했듯 수직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관직 내려주면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요. 야, 왜 네가 너네도 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관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여진족 누가 하나가 죽어요, 만약에. 근데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명나라에 관직받은 사람이다. 그럼 이게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지는. 그러겠네요. 기자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명나라가 관직을 주는 거는 단지 그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입의 구실이 돼요. 그러니까 여진족 여러 부족이 있는데 명나라 관직을 주면 원래 싸웠잖아, 지들끼리. 또 네. 조선하고 싸우고. 그럼 지들끼리 싸우다 죽였어. 그럼 기자님 말씀처럼 너 왜 우리 관원을 죽여? 이렇게 해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진족은 여러 부족이 반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건주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또 이놈파 저놈파 다 따로 있어요. 네. 이게 좋은 게 이 제의가 왜 되냐면 뭔가를 하면요. 조선같이 이 체제가 딱 잡힌 나라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일방적인 대응을 못 해요. 네.
아니 왕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함경도 절제선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안 돼요. 근데 저 동네는 안 그렇거든요. 아, 이쪽 추장이 이렇게 해도 다른 추장들은 그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살살 이러면 한쪽에서는 받들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의심하지 네 말고 부하냐, 받들라. 뭐 이런. 화염병 던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다 관직을 줘? 뭐 이런. 예, 그래서 동맹과 첩모가의 라이벌이던 양목다볼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이름이 아, 어려워. 이름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 찬스에 동맹과 첩모가 부자가 전사를 해요. 그 반복하는 다른 부족하고. 습격을 받아서. 여진족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이고 네. 조선 입장에서 보면 여진족의 3대 추장 중에서 조선하고 제일 친했던 추장이 아들까지 죽었고 이게 아들까지 죽은 게 중요해요. 아버지만 죽었으면 참 좋잖아 이럴 때. 우리가 아들아 우리가 복수해 줄게 도와줄게 이러면 되는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랬더니 세종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 3명 추장 중에 가장 친조선파 추장이 죽었어요. 그것도 부자가 다. 네. 세종 어떻게 하셨을까? 포스트를 찾지 않았을까? 아, 후계자. 자 이제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그 아들까지 죽은 부족을 우리 조선에 편입돼서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흡수 합병한다.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이래서 세종대왕 아무나 못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 같으면 찬스 그러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기자님이 알고 보니 세종이 될 뻔하다 못 됐네. 그래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공격해서 먹자. 그래요. 세종께서요? 원래 동맹과 첩모가의 거주지가 회령이잖아요. 육진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령이거든요. 찬스다. 지난번에 빼앗겼잖아. 동맹과 첩모가한테 밀려갖고 왕릉도 함흥으로 돌리고 그랬잖아요. 네. 후퇴한 지역을 그 동씨 집안이 먹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준 기회다. 되찾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바로 그 지역을 조선을 접수하는 동시에 물렸던 국경선을 두만강으로 완전히 올리면서 육진을 설치합니다. 야,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었던 국가니까 여진족이니까 사실은 이거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력으로 빼앗을 수는 더더욱 없고 이러니까 이게 기회다. 네. 그러니까 세종이 대단한 거는 이게 실록 보면 세종은 정말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합리적이거나 인정이 좋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인정이 좋아. 옆집 사람 하면 도와주고 슬퍼하고 훌륭한 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 왕이 그 모든 일을 다 울고 슬퍼하면 왕노릇을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세종의 가장 훌륭한 거는 왕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문제에 접근할 때도 이게 단순 가족 문제냐 아니면 지금 왕의 가족 문제냐.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들 문제에 접근할 때도 지금 이게 순 개인 아버지로 접근해도 되는 문제냐 아니면 왕이 지금 가족 해야 될 문제냐로 딱 나눠요. 그 참 그 인정 많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회령 문제가 터지니까 왕의 문제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앗긴 땅을 되찾고 국경을 안정시켜야 된다.